한 소녀가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4살. 체중 45kg. 의사는 생체간 기증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기증자의 체중이 너무 가벼워 수술 중 심정지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동의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 목숨으로 할아버지를 살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간경화 말기. 이른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하나 샀습니다. 2월의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지는 패딩 지퍼를 턱까지 올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서 할아버지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항상 거실 등을 켜두었습니다. 보리차도 미리 끓여놓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김치찌개 냄새 대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이 무언가 축축한 것을 밟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부엌 바닥에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찻잔 옆으로 검붉은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아끼던 찻잔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혼수로 가져온 청자 찻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 찻잔으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곁에 있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수진의 비명이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할아버지는 곧장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수진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손녀입니다. 다른 가족분은요? 저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환자분은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간세포암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생체 이식이든 뇌사자 이식이든 72시간 안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의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매캐하게 걸렸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복도 끝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눈을 찔렀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고모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설날 이후로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까지 23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빈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단팥빵 봉지를 가슴에 안은 채 비닐 사이로 달콤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아버지를 살려야 했습니다. 15년 전, 수지는 9살이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날, 수지는 엄마 대신 장례식장에서 나눠준 하얀 국화를 받았습니다. 9살 아이에게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엄마가 긴 여행을 간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떠난 뒤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거실에서 빈 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자고 일어났더니 아빠가 없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9살 수진에게는 읽을 수 없는 어른의 글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은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등에서 된장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은 그 냄새를 맡으며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손녀의 등을 토닥이면서 할아버지는 수진의 짐을 낡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꽃무늬 보자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옷까지. 학교 가방. 엄마 사진 한 장. 보자기 하나에 한 아이의 세상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할아버지는 퇴직금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떡볶이와 어묵.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수진의 학원비, 교복값, 간식비. 할아버지는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만 저를 돌봐주세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한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하늘에서 부탁했거든.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한다고. 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수진의 머리를 쓸어넘길 때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수진은 할아버지 곁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의 졸업식마다 보자기에 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볼펜, 손수건, 작은 시계. 보자기를 풀 때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선물보다 그 떨리는 손이 더 좋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분식집은 수진이 21살 되던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며 서울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둘이 살았습니다. 수진은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수진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을 더 모아놨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수진은 못 본 척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큰아버지와 고모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 병실 앞 복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5년 만에 보는 얼굴 2개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시다며?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보다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고모는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며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큰아버지, 고모, 오셨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어젯밤에 전화가 와 있더라고. 늦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래도 가족이 왔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면담을 마친 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커피 자판기 앞이었습니다. 간이식이라. 비용이 만만치 않겠구나. 네. 수술비만 3천만 원이래요. 입원비. 약값 합하면 5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라.
우리도 형편이. 큰아버지가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가 찻잔 대신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도 여유가 없어. 나도 가게가 안 되고, 고모도 남편이 사업 접어서.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종이컵 속 커피가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땅 있잖아. 재개발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어? 수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땅. 시골 분식집 하시던 그 자리랑 뒷산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더라.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미리 정리를 해둬야지. 할아버지가 아직 의식도 못 찾으셨는데 무슨 땅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자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져.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너만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 해서 재산이 다 내 것은 아니잖아. 수진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종이컵이 손안에서 찌그러졌습니다. 고모. 저는 할아버지 재산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할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돈 얘기를 하실 때예요. 아니.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수술비가 어디서 나와? 그러면 도와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수진아. 흥분하지 마. 도울 수 있으면 돕지. 근데 기증은 못해. 나도 간이 안 좋아. 저도 안 돼. 나이가 있으니까. 고모가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의 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기에 걱정은 없었습니다. 계산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땅을 지키려는 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찌그러진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뒤에서 큰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땅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간 검사를 해주세요. 의사가 수진을 위아래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체구는 작았습니다. 키 158cm. 체중 45kg. 보호자분. 생체간 기증은 기증자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최소 체중 기준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체중으로는 수술 중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어느 정도요? 간의 60%를 떼어내야 합니다. 체중이 적으면 남은 간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수술 중 과다출혈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수진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해주세요. 수진 씨. 기증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할아버지를 살릴 차례입니다. 내 목숨으로 할아버지를 살리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수진의 얼굴 반쪽을 비추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먼저 혈액형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합시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검사를 위해 팔을 내밀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뚝에 꽂혔을 때 따끔한 통증 대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웃던 할아버지. 수진아.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은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체중 미달. 의사의 판정은 기증 불가였습니다. 불가라니요. 혈액형도 맞는데 체중 문제입니다. 최소 50kg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45kg으로는 5kg 모자란 건가요? 그러면 먹으면 되잖아요. 시간 주세요. 수진 씨. 72시간 안에 5kg를 건강하게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차가운 리놀륨 바닥이 다리를 시렸습니다.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보자기. 꽃무늬가 발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보자기를 얼굴에 대었습니다. 할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 담배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된 담뱃갑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수지는 보자기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작아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원무과였습니다. 뇌사자 간이식 대기 명단에 올렸지만 대기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안내였습니다. 72시간 안에 순번이 올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하얗게 번졌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곁에는 수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진마저 할아버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번 한 번만 할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수지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 입원 옷가지를 가지러 집에 돌아갔습니다. 좁은 아파트는 이틀 만이었습니다. 거실에 할아버지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금방이라도 부엌에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 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을 꺼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손에 걸렸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모르는 보자기. 풀어보았습니다. 안에서 편지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흰 봉투. 누렇게 바란 봉투. 크라프트지 봉투. 수십 통. 모두 같은 글씨체였습니다. 수지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소위는 15년 전. 아버지. 죄송합니다. 수진이를 부탁드립니다. 빚을 다 갚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아빠가 죽었다고 해주세요. 이런 아빠는 없는 게 낫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요? 입학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엄마를 닮아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이번 달 생활비 30만 원 보냅니다. 또 다음. 수진이 중학교 졸업 축하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축하해주고 싶지만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빚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들이 무릎 위에 흩어졌습니다. 봉투 사이에서 통장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통장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훑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15년간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금자명 박재혁. 수진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를 펼쳤습니다. 석 달 전 날짜였습니다. 아버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수진이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이 편지들을 보자기에 싸서 서랍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수진에게 아빠는 떠난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죽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떠났다고만. 수진은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빚을 다 갚고 당당하게 돌아올 그날을. 그래서 수진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사람이니까. 수진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5년간 매달 30만 원. 5,400만 원. 할아버지의 분식집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돈이 있었기에 수진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15년간 수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편지 더미 속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보낸 답장 사본도 나왔습니다. 재혁아, 수진이는 잘 크고 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하지만 너무 늦지는 마라. 할아비가 언제까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수진은 편지를 보자기에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에 적힌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수진은 의사에게 다시 한번 사정했습니다. 체중 미달이지만 기증하게 해달라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의사는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물러설 수 없는 결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판단은 내일 아침 수술팀 회의에서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술팀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병실 앞 복도에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파란 불빛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달로 누렇게 변한 피부. 수진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미안해요. 제가 더 먹을 걸. 제가 좀만 더 컸으면.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1시. 면회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갈라진 손. 흰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카락. 5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예순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그 얼굴을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방 서랍 속 편지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엄마 옆에 서서 웃고 있던 젊은 남자. 15년이 지났지만 눈매가 같았습니다. 수진의 눈매와 아빠. 수진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빠가 아버지한테 연락받았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왔다. 할아버지가 연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발견하기 전 통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입원 전에 이미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재혁아. 할아비가 좀 아프다. 수진이 부탁한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기증하겠다.
내 간을 아버지께 드리겠다. 뭐라고요? 병원 오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았다. 혈액형 맞고 간 상태도 좋다고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요? 왜 이제 와서? 15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편지만 보내고, 돈만 보내고, 왜 한 번도 안 왔는데? 수진의 외침이 새벽병원에 울렸습니다. 남자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딸의 분노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맞다. 아빠가 잘못했다. 자격 없는 거 안다. 하지만 수진아, 제발. 아버지를 살리게 해다오. 내가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수진은 울다가 주머니에서 단팥빵을 꺼냈습니다. 이틀 전에 산 이미 딱딱해진 단팥빵. 할아버지에게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거 좋아해요. 알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알지. 할아버지는 옛날부터 단팥빵 좋아하셨어. 수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빠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 한마디가 15년의 공백보다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재혁의 간 60%를 떼어내 할아버지에게 이식하는 수술. 12시간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지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무릎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할머니의 꽃무늬 보자기와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던 보자기. 두 장의 보자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3시간, 5시간.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수지는 그 표정에서 답을 읽으려 했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증자분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두 분 다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형광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바스라질 듯 가늘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틀 전 부엌 바닥에서 잡았던 차가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요. 밥 먹었어? 수진은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할아버지의 첫 걱정은 수진의 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왔어요.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병실 구석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박재혁은 배에 수술거즈를 댄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할아버지의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박재혁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그는 할아버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편지는 읽었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수진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15년치 편지 다발.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못한 말이 있다. 내 아빠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빚쟁이한테 쫓기면 내가 위험했어. 그래서 떠난 거야? 할아버지가 재혁이한테 부탁했다. 수진이가 다 클 때까지 나타나지 말라고.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재혁이 대신 거짓말했다. 아빠가 돈만 보내고 안 온 게 아니야? 올 수 없었던 거야? 할아버지 때문에. 박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빚을 진 건 저예요. 수지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날을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꽃무늬 보자기. 그 안에 깨진 찻잔 조각을 넣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깨진 할머니의 찻잔. 할아버지. 이 찻잔 할머니 거죠? 깨졌어요. 할아버지가 보자기 속 조각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깨져도 괜찮아. 붙이면 돼. 수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찻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진 가족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병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은 수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미소였습니다.